지역의 정치, 행정의 이슈를 깊이 진단해보는 금요일의 코너 장안의 이슈입니다. 오늘도 오마이뉴스 장경환 기자,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날씨가 참 덥습니다. 네. 예, 정치권 뉴스를 보면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. 자, 이 더불어민주당 8.17 전당대회 1주차 순회 경선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. 대전 충청권 그리고 저 PK 부울경이었죠. 네. 예. 좀 순위가 현재는 김희석 총리가 약간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. 아니죠. 1주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약 죄송합니다. 1%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대전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그렇죠. 조금 앞섰고 예. 부울경에서 뒤집혀서 정청래 후보가 앞섰죠. 네. 예. 1%라서 뭐. 네, 대전 충청에서는 0.44%로 이제 김 후보가 앞섰었는데 예. 부울경 가서는 이제 정 후보가 0.99% 포인트 앞섰거든요. 사실 뭐 앞선 것도 아니죠. 뭐 그 정도면 예. 동률이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로. 예, 그 정도입니다. 네. 그런 수준인데. 예.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먼저 듣죠. 일단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1주차의 그 경선 지역이 대체적으로 정청래 후보에게 좀 우세한 지역이었다고 평가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대략 그 7% 용수철론 뭐 이렇게 그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가 메시지도 내기도 했는데 7% 용수철론이 뭐예요? 7% 정도만 져도 그 호남에서 튀어 올라서 결국에 이길 수 있다. 이제 이런 메시지를 튀어오를 수 있다. 네.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다. 냈는데 그거는 이제 캠프에서 대략 7% 정도까지 질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. 예. 네, 근데 실제 결과는 그 1% 이내로 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김민석 후보 측은 결과에 대해서 좀 고무적입니까? 김민석 후보 측은 고무적이고 정청래 후보 쪽은 약간 당황하는 느낌입니다. 앞서고 있어도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다. 네. 예, 그런 결과가 나온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글쎄 뭐 전체적으로는 투표율이 좀 낮기 때문에 낮으면 정청래 후보의 코어 지지층이 많아서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사실 김민석 후보 쪽의 조직력도 상당히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대전 충청권은 김민석 후보가 앞섰잖아요. 네. 정청래 후보는 이제 대전 충청권이 고향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. 네, 원래는 이쪽에서 정 후보가 굉장히 강할 줄 알고 다 그렇게 예상을 많이 했죠.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았고, 그리고 이쪽 지역의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들이나 뭐 당협위원장들이 김민석 후보를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, 뭐 투표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또 그런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지지하는 지역들이 그런 후보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. 결국 이제 조직력인가요? 그러니까 조직력이 더 많이 먹혔다 이렇게 뭐 분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 측은 원래도 이제 조직력이 이제 좀 뭐 밀린다 이렇게 판단했었지만 뭐 당원 주권 시대 얘기를 하면서 당원들이 스스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후보가 더 필요한지 이 시대에 맞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. 첫 주차에서는 좀 그게 잘 발휘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예. 그러면 대전 충청권의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역시 뭐 조직력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? 왜냐하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대전 충청권 국회의원이 민주당 출신 7명 중에 6명은 지금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한 명은 정청래 후보. 맞습니다.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분석이 좀 애매한데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장들 중에서 반반 정도가 그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갈리는데 충북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크게 이겼고 그리고 충남은 그 지역위원장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고 다만 이제 박수현 도지사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? 네,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약간 앞섰고 대전에서는 그 거의 조승래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국회의원이 그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는데 오히려 그 이제 대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더 크게 이겼고. 대전은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까? 네. 대전 세종은 정청래 후보가 앞섰습니다. 그리고 특히 세종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해찬 대표의 사모님이 그 정청래 후보의 후원회장이 되면서 세종은 좀 압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이겼죠.
대전만 놓고 보면 대전은 조직이 뭐 그렇게 영향을 발휘한 건 아니네요. 그래서 평가가 좀 엇갈리는 그러니까 이 평가가 좀 어렵죠. 네. 예, 어렵네요. 네, 네.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표를 예전에는 이제 그 대의원들 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라는 게 가능했고 음흠. 또 예상도 가능했습니다. 뭐 예. 압도적인 그 비율이라는 게 있었으니까. 근데 지금은 당원 1인 1표제인 상황에서 그 당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걸 언제 어느 정도가 투표에 임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민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당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. 예. 그 현장에 온 사람들 당원들은 뭐 지방의원이나 아무튼 조직 데리고 온 분들이라서 분위기로서는 조금 뭐 가늠한다고 치지만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. 사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분분하는 거지 그렇죠. 사실 예측은 예.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게 뭐 1인 1표제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 사실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를 메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충청권에서는 약간 김민석 후보가 앞설 걸로 예상이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설 걸로 예상이 됐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그 여론조사를 메타 분석해보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2주차, 3주차에도 그 메타 분석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. 메타 분석을 한 것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2주차에서는 1주차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. 예. 그리고 3주차에서 호남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한 10에서 15% 정도 앞서는 걸로 보여지고 수도권에서는 박빙인 걸로 보여져서 결국에 호남에서 결정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호남이 같습니다. 대의원 수가 제일 많지 않나요? 호남이 대의원 수가 30만 정도 되니까요. 예. 155만 정도가 이번에 유권자인데 30만 정도가 그 호남입니다. 상당한 분포잖아요. 그러면 네, 호남이. 그렇습니다. 예. 아마 투표율도 그쪽이 더 높을걸요. 근데 역대 투표에서는 사실은 호남은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. 당내 선거에서. 그런가요? 네. 예. 그래서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인데 예. 그걸 하고 나면 당내 선거는 약간 좀 이렇게 민주당에 관심이 적네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의 박빙이고 하는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호남이라서 호남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겠나라고 호남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. 키를 쥐고 있다. 네. 예. 이번 그 선거에서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 30%가 반영이 네. 되고 만약에 네. 과반이 안 될 경우에는 선호투표제 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투표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에 이제 크게 결과를 좌우할 건데 그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여론조사나 이런 데에서 뭐 김 후보가 좀 앞선 결과가 많이 나왔고 또 송영길 후보가 또 김민석 후보와 같이 뭐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해질 그 두 가지 요소도 사실상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지금 뭐 박빙을 해도 쉽지 않은데 네. 예. 수도권이나 뭐 호남에서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좀 열세라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뭐 어쨌든 이제 50%를 넘겨야 되는 네. 그런 상황이 됐고 김민석 후보 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그걸 저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호 투표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. 네. 뭐 정청래 후보가 한 번에 50%를 넘기는 수가 아닌 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될 확률이 매우 적다.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분석상. 네. 예. 알겠습니다. 분석상. 이건 어디까지나 분석이니까. 네. 예. 근데 지금 이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이 민주당의 내홍이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아무래도 선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그러면 조금 이게 뜨거워지지 않는데 워낙 박빙으로 가다 보니까 그 양쪽 후보들이 굉장히 그 격앙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. 이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 후보 간의 경쟁 이렇게 보여지다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뭐 명청대전이라는 형태로 그 변화되고 그러면서 노선 갈등까지 나타나면서 이제는 어느 한쪽이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되는 정도까지 이게 예. 격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또 이게 그 화해 분위기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안에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고위원 5명을 뽑는데 네. 양쪽 후보들이
그 3대 2를 누가 만들 거냐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. 안에 최고위원들 후보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 싸움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.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좀 뭐 거의 뭐 저주와 욕설에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. 표현까지 막 써가면서 예. 뭐 배신자다, 뭐 신천지, 뭐 그다음에 예. 또 뭐 일배 문화다, 뭐 쿠데타다, 막 이런 용어가 막 난무하거든요. 서로 이제 고소 고발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, 그리고 영포를 놓고 무슨 있고요. 나중에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뭐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하겠다,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갈라설 대로 갈라서겠다라는 거의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글쎄 당 대표 선거 이후에 과연 원팀이 될 수 있을까? 이게 뭐 화합이 될까? 될까요? 아니 뭐, 대체 이 당대표 예. 선거를 왜 하는 건가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. 같아요. 그 네. 당대표를 뽑아서 지도부를 만들어서 같이 화합해서 뭐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고 이러려고 당대표도 새로 뽑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뭐 이러다가 당 찢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. 당대표 선거가 완전히 뭐 니편 내편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 짓는 그런 이벤트가 지금 되는 것 같아서요. 아무래도 이게 그 어느 한쪽이 좀 강하게 당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노선 갈등이나 이런 것까지 가지 않는다면 조금 나을 텐데 이게 좀 심하게 좀 갈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런데 예. 또 공교롭게 두 후보가 다 그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당선되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당 내부는 굉장히 또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디로 외연을 확장합니까? 아무래도 이제 핵심이 되는 건 조국혁신당이겠죠. 네. 예. 김민석 후보 측은 조국혁신당 통합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았나요?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의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전제로 하는데 다만 그 절차를 그 급하게 끌고 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이미 당대표 시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선언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예. 확장하는 쪽은 두 후보 다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확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갈라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. 이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지역에서는 지금 대리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박범계 의원하고 조승래 의원하고 계속해서 SNS 상에서 지금 뭐 공방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원래- 그런가요? 이거 원래 시작하기 전부터도 예. 두 분이 계속 그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짝짝꿍을 잘 이루어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 지역에서는 좀 이례적인 일이죠. 이렇게 그렇죠. 네. 예, 원래 친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? 그 이제 박범계 의원은 이제 김민석 후보를 적극 지지하면서 예. 가장 앞장서서 나서고 있고요. 또 뭐 조승래 의원은 정청래 그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하면서 뭐 가장 앞장서서 또 뭐 지지를 하고 있는데 예. 마침 그 대전에 두 분이 계시면서 많이 그 SNS 상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건 아니고 서로 진영을 대표하면서 싸우고 있죠. 특히 최근에는 이제 누가 이길 거냐 가지고 서로 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박범계 의원은 뭐 그 김민석 후보가 이길 것이다. 뭐 예. 근거는 여론조사에 대비 정청래 후보가 생각보다 더 못하고 있다. 뭐 안 나왔다. 뭐 1주차 결과가. 그러니 더 앞서 있는 호남이나 이런 수도권에 가면 뭐 당연히 이길 것이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고 예. 조승래 의원은 지금 보면은 그 조직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먹히고 있으니 당원들이 그 제대로 평가를 해 주실 거다. 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극렬하게 열심히 글을 올리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판세라기보다는 희망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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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약간의 그리고 메시지적 성격도 있고. 예, 두 네. 의원이 뭐 경선 전에도 그 룰과 관련해서 당대표 선거 룰과 관련해서도 좀 공방이 있었죠. 네. 아무래도 그 어쨌든 두 의원 모두 이렇게 중진 의원들이다 보니까 예. 지역에서의 주도권 싸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음 그 정치적 행보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예를 네. 들면 다음에 한 번 더 당선이 됐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. 그 또는 그 김민석 후보 또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.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 포석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든 이 뭐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치열한
여러 가지 양상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. 그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좀 후보 간 좀 대립이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사실 뭐 후보 간 대립이라고 보기는 좀 너무 대립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러니까 평가를 조금 다르게 했다.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예. 정청래 후보는 100점을 주고 싶다. 이렇게 적극적인 옹호고. 네. 예. 김민석 후보는 그 점수를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. 사실은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보유세에 대한 세제 정책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 정책인데 네. 이 세제 정책 하나만 갖고 평가를 하라고 하면 이 세제가 그 만족스럽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평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는 이 세제 정책이 그 100점을 주고 싶다. 이제 본인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건데 김민석 후보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고 다만 이걸로는 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 측면까지 봐야 된다.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. 예, 두 분의 그 말 워딩이 이제 본인이 그 강조하고 싶은 그 심리가 그 본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그러니까요. 보여지는데요. 예, 저도 그렇게 보고 예, 있거든요. 100점이라고 예. 얘기한 건 나 그 명청대전 안 해. 그러니까. 예. 나 정말 정부하고 가까워 뭐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거죠. 이번에.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어. 이것을 지금 내비치고 네, 싶은 그렇죠. 거고. 네. 예,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나 이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가지고 내가 그 대안을 가지고 있어.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다른 대안도 있어야 돼.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. 김민석 네. 후보는 그 공급을 강조를 했잖아요. 예, 그러니까요. 이거는 수도권 표심을 좀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. 그런 부분도 좀 예. 감안을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보유세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세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문제가 그 같이 그 약간의 비판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큰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본인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무총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했던 것들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야당 얘기는 간단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야당은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맹공을 펼치고 있죠. 정부를 그렇습니다. 향해서. 예. 예.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고 막 주장을 했었는데 이미 그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무회의도 다 통과가 됐고 예. 예,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요. 네. 예. 어쨌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뭐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은 뭐 두 가지를 합쳐서 총 공격을 뭐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. 사실 거기도 그 내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.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그 야당이면 대안을 제대로 내놓는 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그 잘못했다라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걸로 끝나진 않거든요. 예.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 선거하면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많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어쩌면 이때 정말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국민의 마음을 얻고 또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의 실정 같은 걸 잘 공략을 해서 더 대안을 내놓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비판을 위한 비판만 지금 하고 네. 있다. 그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별도로 토론회를 열기는 그랬죠. 했지만 예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동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지 않습니까? 보유세와 공급 측면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. 그럼 이후에 추후적으로 아마 공급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텐데 네.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찬스거든요. 그래서 공급 문제를 본인들이 먼저 제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걸 비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걸 비판하면서 본인들 정당 내부의 문제를 조금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오세훈 예. 시장의 토론회에도 힘을 못 실어주고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역시 뭐 당내 역학 관계가 지금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제대로 된 이 정부의 견제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. 단일한 목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다. 이렇게. 그렇죠. 오세훈 시장에게 예. 힘을 실어주는 건 장동혁 대표가 싫고.
알겠습니다. 자, 지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그 중수청 설치 관련해서 대전 중수청이 결국 이제 중구의 옛 대전 세무서 부지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. 네. 근데 다만 이게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되기 전까지는 세종의 임시청사를 쓰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그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죠. 세종으로 가려고 했다가 대전에 이제 부지를 신축해서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일단 짚어볼 게 그렇다고 바로 대전에 오는 게 아닙니다. 세종에 일단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대전으로 추후에 오겠다 그러는데 추후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그 신청서 건립하려면 최소한 뭐 3, 4년은 걸리지 않을까요? 예. 그냥 계획만 그냥 있는 거지. 계획도 사실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. 급하니까 일단 그렇게 발표를 한 거지 무슨 언제쯤 예산을 어떻게 어느 규모로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유치 확정이 아니라 부지만 확정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그 대전 패싱 논란 이거 이 대전이 그리고 도시가 150만 도시인데 여기 건물 하나가 없어가지고 세종에 여기 정치인이나 뭐 행정가 이런 분들이 그걸 모르고 그쪽으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졌다. 이게 대전 패싱 논란 아니겠습니까? 이 정치력과 행정력의 문제 지역에 네.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는 거죠. 그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게 아니죠.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이 그 중수청 대전청의 건설도 확실히 못 박아야 됩니다. 대전시가 2027년 예산에 반영해달라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왜냐하면 그 중수청 개청 그 예산이라는 게 임시 그 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새로 신축 예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확히 일정표와 예산과 이런 것이 빨리 확정이 돼야 이게 좀 논란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. 이전 지역 여당 의원들이 지금 뭐 전당대회에 지금 신경을 써서 민첩 채용 문제는 신경을 못 쓰고 있나요? 이제 9월 1일이 되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미 지금 8월 초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은 거의 확정되고 마지막 검토하는 단계에 있을 겁니다. 그런가요? 네, 그러면 그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나면 국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결과적으로 이 중수청 예산은 세종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예산으로 넘어왔을 건데 그럼 이 예산에 그 건립 예산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거를 새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쪽지 예산 뭐 또 해야 되나요? 그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쪽지 예산도 사실은 어렵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왜냐하면 이 건립 예산은 그 용역비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세종에 그 중수청이 가 있다가 계속 뭉개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 일부만 보내는 걸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중수청이 대전에 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되면 또 괜히 대전과 세종 간의 갈등으로 또 이게 그렇게 될 비화되는 것이 아닌가. 네. 그럴 수도 있죠.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. 마지막 하나 이거 짧게 좀 살펴보죠. 대덕구 의회 계속해서 파행을 겪고 있는데 이 대덕구 박정현 의원 지역구 위원장이잖아요. 역할론이 지금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대덕구의 파행은 뭐 2022년도도 그랬고 2024년에도 계속 파행을 있었습니다. 그 파행하는 동안 의원들은 세비는 잘 받아가더라고요. 그 지금 문제 원인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4대4 동률로 맞서면서 계속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.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구 위원장들이 공천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좀 합의하도록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놔두면 되나 이게 이래도 되는지 정말 문제이고 또 그 지역 구의원으로 뽑혔으면 좀 이 정도 됐으면 좀 양보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려는지.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여당 국회의원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지방의회 독립성과도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덕구의회는 그 구조적으로 여야가 4대4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사실은
대덕구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를 홀수로 한다든지 이런 그 강제 규정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그 박정현 의원보다는 대덕구청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죠. 예. 어쨌든 대덕구청장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의회를 파행시키면 세비를 주지 않는 거를 사실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못 박아놔야 그래야 돈을 못 받게 되면 바로 합의가 될 것 같거든요. 예.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정치의 미학은 타협 아닙니까? 근데 그걸 못해서 홀수로 이게 구의원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도 그것도 참 난센스입니다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장안의 이슈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안필용 소장 그리고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8월 7일 금요일 5시 엔데이세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무리 곡으로 아쿠아의 카툰 히어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현선이었습니다.